안녕하세요. 이번 장애인 부모 인파워링 교육의 8강을 맡은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저와 함께 살펴볼 학습 결과와 컨텐츠를 살펴보시면 우선 가족이 가지는 힘과 역량을 이해하고 또 역량 이면에 보여지는 개인의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좀 더 긍정성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그리고 가족의 실천 기술을 습득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 또 서비스 제공 조직 안에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또 정치적인 관점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인파워먼트의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본 강의의 컨텐츠는 다음 순으로 이어져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1강부터 7강까지 우리가 장애인 자녀 그리고 비장애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사소통이나 위기관리 또 장애인 자녀의 권리와 옹호 또 장애인 복지 다양한 서비스나 리소스를 살펴보는 강의가 이어졌다면 이번 시간은 좀 더 가족에 포커스를 둔 강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취약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장애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어려움, 위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초점보다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에 초점을 둔 강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의 일상적인 어떤 삶과 또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가족 그리고 보호자 또 부모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긴밀한 관계임을 고려할 때 굉장히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장애인 자녀 혹은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어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가 서비스나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를 봤을 때 그건 하나의 가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사자를 넘어서서 장애인 가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은 가족이 지닌 장점과 또 자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발견하고 힘을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족을 강화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가족 그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 역량 강화 관점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전제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을 새로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 그거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부각시키면 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장애 자녀의 삶에 영향력을 가지고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요? 우리 가족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의사결정의 주요한 결정자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한 우리 가족의 하나의 어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우리 가족에게 가장 많은 비중을 혹은 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한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 당사자 이외에 의사결정을 차지하거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은 가족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가족은 지지적인가요? 우리 가족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이러한 다양한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답을 하신다면 우리 가족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미처 에너지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구성원은 누구인지, 우리 가족이 좀 더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보호자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의 역량 강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의 접근 방법과 또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죠. 그 전에 사회가 어떤 하나의 사회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복지가 처음 생겨나게 된 그 시초인 빈곤의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접근 방법을 봤을 때 빈곤의 주요한 원인은 누구에게 두었냐? 바로 그 개인 당사자에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게으르고 당신이 무능력하고 당신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지원을 해줄 수 없고 당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개척해 나가세요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전통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족이라는 굴레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빈곤 문제, 하나의 가족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가족 문제가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바로 실패했다라는 전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가족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전문가가 예를 들어 뭐 의사나 치료사나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 가족의 안에 들어가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전략을 계획해주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할은 그 가족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증상들,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가족에게 본 거죠. 그 역기능적인 증상들을 기능적으로만 바꿔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이 전제는 뭐예요?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병리적인 문제이거나 역기능적인 가족의 결과로 보는 하나의 결핍 모델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의 접근 방식을 두고 봤을 때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수준까지 행동을 하지 못하던가 발달을 하지 못했을 때 과거의 접근 방법으로는 그 장애인 자녀 혹은 내 자녀에게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왜 하지 못하니? 너 주변에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이만큼이나 발달을 하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해?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그 자녀가 뭐 선천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그 내부에 신체적으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의 발생을 그 개인에게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에만 한정해서 그 장애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량 강화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본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바로 가족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주체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역량 강화적 관점에서 가족은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과 역량,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소유하고 있고 또 서비스 제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가족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장애인 가족의 역량에 초점을 둔 접근은 어떤 하나의 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점 관점입니다. 강점 관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녀들을 봤을 때 우리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 잘 이렇게 행동을 해주지 못한다라던가 저도 사실은 저희 세 자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잔소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 자녀를 다른 어머니의 자녀들과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강점 관점에 입각해서 자녀를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나 발달이 덜 될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 자녀는 이런 부분에선 정말 잘해. 예를 들어 저희 첫째 자녀는
스포츠나 아니면은 뭐 음악을 한다라던가 뭐 외부 활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엄마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 나이에는 뭔가 음악도 열심히 하나 정도는 음악을 해야 하고 악기를 해야 하고 또 하나 정도는 뭔가 스포츠를 해야 하는 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희 아이에게 뭐 발레도 한번 배워보게 하고 피아노도 배워보게 하고 뭐 안 되면은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집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걸 배워보게 했어요. 아니다 다를까 저희 아이는 딱 일주일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와 실랑이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강점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는 비록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키가 작을 수 있고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체력이 좀 더딜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내 아이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집에 오면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또 글 쓴 거를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구나. 그래 뭐 굳이 뭐 어떤 누군가가 정해놓은 룰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바라볼 필요는 없어. 우리 아이가 잘하는 하나에만 집중해주면 이 아이는 잘 바르게 성장할 거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바라봤던 전문가 중심의 결핍 모델에 의하면 이 아이는 못하는 거 투성인 거예요. 99% 못하고 하나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장애인 가족, 그러니까 가족의 역량 강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잘하는 거 1%를 잘 부각시켜줘서 살아난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부모와 좋은 상호작용을 할 것이고 부모를 넘어서서 사회와 그 집단과 공동체와 아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병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 병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개인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의 진단에 기초해서 특정 증상을 가진 존재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의사나 뭐 임상심리학자들이 내 자녀를 진단을 해서 이 자녀는 무슨 장애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케이, 의학적인 관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너무 그 진단에 기초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시킨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과거의 병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그 치료의 초점을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덜 발달된 부분을 더 발달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전문가가 고안한 치료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전문가라 하면 여기서는 뭐 사회복지사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닥터나 뭐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로 인한 발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이러한 갖춰져 있는 틀에서 우리가 병리적 관점을 바라봤다면 강점 관점에서는 그 개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예쁘고 소중한 자녀가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질이나 재능이나 또 다양한 자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어떤 치료의 사이클에서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만큼은, 이 아이를 키우는 우리만큼은 이 아이의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서 바라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가족과 보호자, 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이 아이의 가능성을 북돋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 아이의 발전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하나의 지원을 할 때는 그 지원의 목적이 과거에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줄이고 또 긍정성을 강화하게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강점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가족을 지원해주는 관점은 그 장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삶에 함께 참여하고 뛰어들고 그 아이의 가치와 또 그 가족이 함께하는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이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점 관점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어디에서도 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꽃이 이렇게 허벌판인 네, 이런 땅 위에, 땅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을 때 적어도 나는, 이 아이와 가장 가까이 상호작용하는 나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예쁨을, 예쁘다는 거죠. 그쵸? 이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저의 눈에 보이는 꽃도 너무나도 예쁜데 이 꽃이 우리 자녀라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예쁨을, 순수함을, 그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점 관점은 사람들이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틈새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고 또 개인이 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지원하는 하나의 문화를 창조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장애를 바라보는, 장애인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라볼 때 참 많은 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6가지 위기를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위기를 하나의 공통적인 어떤 부분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장애 자녀를 평생에 걸쳐서 보호해 줘야 한다라는 큰 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자녀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단계가 됐을 때는 부부가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큰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가 줘야 하지 않을까, 그 위기를 잘 극복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여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6가지의 위기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가 맞닥뜨리는 그 충격과 슬픔, 물론 이 아이가 처음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을 경우에 그 부모가 갖는 충격과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잘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뭐 2살, 3살 빠르면은 좀 돌 전후가 됐을 때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발달이 더딘 것, 좀 지연되는 현상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를 의사로부터 혹은 전문가에게 데리고 가서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을 때만큼의 충격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죠. 따라서 장애 아동에 대한 진단을 받을 때, 그리고 그거에 따른 치료를 받을 때 가족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잘 치료를 받고 부모님 품에 있다가 이제 정규 학교에 들어가야 할 때, 학년 전이 될 때는 교육에 있어서 가족이 또 한 번 선택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 학교에 이 아이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특수학교에 이 아이를 보내야 할까? 또 일반 학교 안에서도 통합학교, 통합학급에 이 아이를 그냥 일반 학급으로 들어가서 다른 자녀들과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특수학급으로 보내야 할지, 그게 아니면 정말 특수학교로 이 아이를 보내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의사결정을 앞두게 됩니다. 또 자녀가 이제 학교를 잘 들어가서 성장해 나가더라도 이제 아이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성숙의 시기가 보이고 또 정서적으로 민감성을 보이는 이 사춘기 때 기존의 사춘기 증상도 부모로서 경험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아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정말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 특히 성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 이럴 때는 가족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학교의 모든 교육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부모로서 굉장히 큰 낙담을 하게 되겠죠. 또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장애 아동을 책임지기가 어려울 때, 제가 참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을,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 함께 같이 공부했던 동기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 어머님들이 왜 사회복지를 공부할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자기가 이제 자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사실은 이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은 뭐예요? 본인이 자신의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이 아이를
특별히 케어해줘야 되는 그 책임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 사회복지대학원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 시설이나 재단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회적인 보호 안에서 이 아이를 둬야 하는데 내가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공부하러 오시기도 하고 또 내 자녀를 케어하면서 내가 좀 더 부족해 보여서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장애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에 걸쳐서 내가 한 아이의 삶에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것, 그만큼 큰 위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좀 더 이제 가족이 갖는 스트레스, 또 주변의 친인척이 갖는 스트레스, 또 전문가로부터 오는 무성의한 상담이나 뭐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사실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양육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을 고수할 때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장애 자녀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방식의 치료 방법을 고수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장애 자녀뿐만 아니라 비장애 형제 자매가 갖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온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들이 좀 성숙해져 버린다라던가 부모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에너지와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 이외에 굉장히 좋은 것들도 보고 싶어요. 장애인 가족이 물론 이런 충격과 슬픔, 또 그 장애 아동의 진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부인과 장애 아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 위기에서 기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가족의 역량 강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내가 가졌던 그 꿈과 희망,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 아이가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숨 쉬고 딸꾹질하고 또 이렇게 태동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계획 그리고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좌절과 분노 또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과정을 늘 경험할지라도 그 군데군데 퍼져나가는 그 예쁜 꽃처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래 아니야 분명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하지만 이 아이를 내가 끈을 놓으면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주지 못할 거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안에서 가치를 찾고 또 그러면서 또 너무나도 분노와 불안을 가지고 있지만 또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다양한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위기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족의 역량, 가족의 힘을 좀 초점을 두신다면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기회를 바라보는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강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가족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복잡스러운 문제와 복잡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 모든 걸 잘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잘 해야 하는데 뭘 포커스해야 되냐? 우선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그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발달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더 모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부부가 시간을 내서 이 아이를 똑같은 그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 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좀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포커스를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문제를 없애는 대신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류는 저도 자녀를 키울 때 저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없애는 대신에 원하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은 표현할 수 있게 할까? 이거를 한 번에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단계를 가지고 혹은 때로는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면 이 아이도 어느 순간 깨닫고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의 결과가 아니라 항상 시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가 마지막에 난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너무 뜬구름 없는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목매서 그걸 하지 못하는 자신과 그걸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결과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right now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보고 알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화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작은 변화, 조금의 변화에 주목해서 우리 장애 자녀를 칭찬하고 우리 가족을 칭찬하고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비장애 형제자매를 복돋아주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량 강화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회를 북돋기 위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장애인 가족을 넘어서서 이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저와 함께 가족의 역량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 수강하고 계십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실제적으로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기법과 기술을 살펴보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관점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는 자녀에게 초점을 두거나 문제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결핍 모델에 의해서 초점을 두었다면 역량 강화적 관점에서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가족의 가능성과 기회를 바라보고 가족에게 힘을 부여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둘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적 관점이 아니라 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관점을 재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에게 능력을 주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가족에게 개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천 기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족이 충분히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면 분명히 하나하나씩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요구나 또 기대에 충족되는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능력들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족의 능력을 쌓기 위해서, 가족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초점을 두고 살아가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고 또 학습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가족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작지만 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어서 어떤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능력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족에게 능력 주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인파워라고 하는 가족에게 힘 실어주기라는 관점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가족에게 능력을 주기 위한 어떤 행동과 신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힘과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인파워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가족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장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연대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겠죠. 또한 강화하고 촉진하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잘하고 있는 것, 우리 가족이 잘 긍정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촉진하는 차원에서의 강화, 촉진하기입니다. 또한 이 가족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첫 번째로 말한 능력과는 달라요. 첫 번째에서 말한 능력은 그냥 가족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가족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변의 다양한 자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들의 연대를 만나서 그런 연대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소통하고 함께 위로받고 또 자녀를 어떤 부분에서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또 우리 장애 자녀가 어떤 하나의 교회나 종교기관에 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가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 이런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가족이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족 안에서 지식과 기술과 재능을 북돋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가족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기능 지원 및 강화입니다. 우리 가족이 스스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자원은 전문가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자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 혹은 뭐 치료사나 상담사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자원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제공 조직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얼마든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마지막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관점을 재정립해 본다면 과거에는 장애 자녀를 위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할까? 굉장히 좀 뭐 어떤 부모님들은 낙인감을 가지실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뭐 굉장히 고마워하기도 해요. 어떤 사회에.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를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량 강화적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보듬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권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점 관점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이 그림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강점 관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하는 거, 재능, 뭐 그 사람이 강점은 이거야. 저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해. 저분은 손기술이 너무 좋아. 저분은 자녀를 참 잘 양육하는 것 같아. 화내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다.
이런 강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여러분이 굉장히 눈이 좋으시면 눈이 좋으시면 저 단어가 딱 보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뭐 curious, 뭐 sensitive, 우리 아이 뭐 playful, 그다음에 뭐 feeling, 뭐 open mind, 뭐 다양한 굉장히 강점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저기 아래의 하단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하나의 글자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vulnerable, 그러니까 취약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취약하다라는 것, 바로 이 취약성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은데 왜 저 그림에서는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반대로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사회는 계속해서 가족에게 영향을 강화해 줘야 한다라고 해요. 물론 지금 당장 내가 3개월,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어떤 계획을 짜고 역량을 가지고 잘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사람은 고갈돼요. 자원도 고갈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저도 그래요. 열심히 뭔가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케어해요. 뭔가 나도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고 해서 열심히 하지만 항상 내 안에는 뭔가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나는 왜 이걸 열심히 하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그럴 때는 가끔은 저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놔버리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뭔가 엄마로서 그리고 일하는 어떤 워킹맘으로서 항상 잘해야 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데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엄마로서 어떤 핑계를 대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그 데드라인을 칼같이 지켜야 되는 저의 모습, 어떻게 보면 가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vulnerable한 것, 취약성도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우리가 인파워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역량 강화 실천할 수 있는 가장 first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우선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 자녀를 양육할 때 사회가 원하는, 사회가 규정하는 방식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는 이리로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장애인 자녀를 바라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빠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느릴 수도 있지만 그 부부가, 그 보호자가, 그 가족이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면 어떤 사회가 바라는 그런 속에서, 사회가 바라는 그런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vulnerable을 연구한 학자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학자가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이고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면서도 또 스토리텔러이고 또 작가이신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항상 사람들과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당신에게 첫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라고 하는 연결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단절을 이야기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뭐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에게 좀 깊은 상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연결된 거 안에서도 내 안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취약함인 거죠. 그래서 이 브레네 브라운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연결을 이야기할 때 단절을 말할까? 왜 그럴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두 부류로 구분한 것 중에 하나는 삶을 잘 단절을 이야기할지라도 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이 있었고
단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삶을 굉장히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을 발견해내었습니다.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취약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냐면 나는 충분히 뭐뭐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이걸 보게 된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는 관계 맺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고통스러운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 또한 굉장히 취약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울 때 일관성을 가지라고 하지만 일관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고요. 참아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언어적으로 상처를 준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너무 바쁘니까 혹은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가장 빠르게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모진 말을 이 아이들에게 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참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강의에서 저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내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심이라고 느끼게 되는 취약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은 이 취약성 때문에 여러분 삶을 부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연구를 해본 결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취약성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 첫 번째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용기는 바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남편분들 보면은 자기가 취약한 것들을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가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게 이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불완전함을 이 공동체에 충분히 내려놓고 이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심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 취약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것.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이가 불완전해 보여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너가 너의 불완전함을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딨니? 우리 가족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부모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것.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지만 저도 부모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이런 강의를 제가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 강의를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은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가족을 보면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세이프 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이프 존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비록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거를 부모로서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는 것.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지라도 그 아이를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극단적인 삶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말씀을 할 수 없지만 다 각각의 가정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학교폭력의 가해 집단으로 아이에게 다른 아이에게 뭐 불링을 한 건 정말 그거는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고 체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그 아이를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가족은 그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순차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부모가 자녀를 온전하게 끌어안고 너는 불완전하지만 나도 불완전하지만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약성을 인정하고 이해했을 때 사실은 우리 부모는 자녀를 보다 온전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정립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부모교육에 참여했을 때 부모교육의 강사님이 한 30몇 가지의 질문을 쫙 주시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중에 찝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충분히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은, 우리 아이가 뭐 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지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 담긴 30몇 가지의 질문 중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 즉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사실 이거는 장애와 연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에 대해 관찰하고 아이의 내면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가진 장애의 증상은 무엇인가? 그 장애로 인한 영향이 아이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특정한 물건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아이는 어떤 상황을 좋아하고, 우리 아이는 어떤 공간을 더 좋아하고, 우리 아이는 어떤 순간에 더 안정감을 느끼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무엇인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써내려 가시면서, 혹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우리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제대로 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그런 답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를 잘 알으라고 해요. 부모 교육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잘 파악하라고 해요. 하지만 나를 파악하라고는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떤 형태의 가족이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은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 척도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 스트레스 측정 척도지예요. 아주 단순해요. 10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애인 가족으로서 이 10가지 문항에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3점 리커트 척도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로 갈수록 3점이고요. 아니다로 갈수록 1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의 문항에 1, 2, 3번 중에 하나의 점수를 매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가족이 인식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꼭 여러분 제 강의 스탑해놓고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에 대한 연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 연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생애 스토리를 이제 곡선으로 그려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의 스토리를 그려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굉장히 행복했던 때, 저는 몇 년도에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
또 새 자녀를 몇 년도에 낳았어요. 사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자녀가 태어난 그 해당 연도와 그 월은 어느 누구도 그 기억을 잃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학교에 입학하고 또 중간중간에 아픔과 슬픔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추억이 있겠죠. 그러한 곡선이나 그러한 연표를 그려봄으로써 우리 가족이 이때는 참 행복했다. 우리 가족이 이때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극복했지? 아, 그때는 이렇게 극복했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떨까? 이렇게 한번 가족이 함께 그 연표를 그려보다 보면 가족 안에 결속력도 생기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자원도 또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방법은요, 스왓 기법입니다. 사실 이 스왓 기법은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케팅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가족이나 개인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발전시키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학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족의 탄력성입니다. 가족이 수많은 역경을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강해질 수 있는 어떤 무언가, 그거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가족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러한 약점이 있고 이러한 위협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강점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잖아. 그럼으로써 이 가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하나의 수학 기법을 좀 잘 활용해 본 예입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강점과 능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족은 3인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 이 3인 가족으로서 아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아동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찾아보고 직접 서비스 기관에 방문을 해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역할이 조금 치중이 되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조금 비중이 좀 적은 게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족을 잘 만나서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이 가족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우선 가족 활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무언가에 대한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활동은 자녀의 발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주요 욕구 2가지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선 자녀가 어떤 문제 행동에 닥쳤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의 발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놀이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해 나갈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무엇일지, 그리고 아이와 함께 놀아줘야 되는데 부모의 체력이 잘 뒷받침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욕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지원과 또 자원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이 가족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관, 치료센터를 이용해서 아동의 발달을 잘 적합하게 맞는 방법으로 발달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개인 사업,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휴일이나 휴식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가족은 아버지의 이러한 출퇴근 시간에 좀 비정기적이다 보니까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고 또 아버지가 직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체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활동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의 발달을 보면서 자폐 성향 검사를 권유를 받았지만 사실은 이 부모님들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발달이 조금 다시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의 장애 정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론 전문가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수학 분석을 해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당사자로서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이렇게 4가지의 차원에서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를 두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 이러한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파워먼트,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임파워먼트를 측정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선은 이 가족에 대한 임파워먼트 5가지 문항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OX 혹은 뭐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의 역량을 측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임파워먼트.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이 포함된 지역사회와 또 정치적 차원에서 임파워먼트를 우리가 지금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북돋아 주시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한 범위를 잘 선정하셔서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역량 강화를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자녀를 권리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은 우리가 자녀를 어떤 결함이 있는 존재, 문제를 가진 존재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결함이 있는 존재로 보기보단 권리가 있는 존재로 바라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결함을 가진 존재로만 바라보아야 할 때 바꿔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 결함을 없애고 결함을 최소화한 장애 아동만을 받아들이고 있고 버스는 걸어서 올라탈 수 있는 사람만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권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이 같은 대우는 명백히 장애인이 가진 교육받을 권리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이러한 상황 안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권리를 가진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될 수 있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을 강화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자녀의 삶에 영향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량 강화를 잘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갈 것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올라갈 것이고 또 사회적인 교류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것에 당당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선택권과 참여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들은 가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역량 강화는 기존의 수동적인 수혜자의 입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기관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여러분이 형성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가족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 불완전하고 앞으로 더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할 테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사랑받고 소속될 가치가 있어. 우리가 비록 아무런 보장이 없더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비록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닥치는 순간조차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연습하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가족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We are enough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강점 관점에서 가족은 자원이 풍부하고 영양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영양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위협을 기회 요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양을 바라보기 전에 내 내면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포용이 나오고 그리고 포용은 우리 가족의 취약성을 사랑으로 감쌀 것입니다. 역량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서비스,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누어집니다. 각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을 여러분 폭넓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